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김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제가 해왔던 연구 그리고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소개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에 독성이 없고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필러나 코스메틱스 그 다음에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했던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히알루론산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히알루론산 나노입자 기반의 만성염증 질환 치료 후보물질 개발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는 현재까지 오랫동안 약물 전달체로 활용이 되어 왔고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히알루론산 자체의 워낙 좋은 특성 때문에 조직 또는 세포 특이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약물 전달체로서 단순 약물 전달체로서 히알루론산 나노입자가 활용되어 왔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히알루론산 나노입자 자체가 약물 전달체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약물 없이도 만성염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염증 질환 중에서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대사질환인 이형당뇨,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피부염증 질환인 건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자가조립 셀프 어셈블드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나노파티클 즉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는 타입 2 다이비스 즉 그 이형 당뇨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골관절염인 퇴행성 관절염인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현재는 피부염증 질환인 건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염증 질환인 IBD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다당류, 잘 알려진 다당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당류들은 저희가 모디피케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드 체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나 차지들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몸 안에서 존재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독성이 없고 되게 안정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나노입자 즉 약물을 전달하는 전달체로서 개발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노입자 안에 특정 약물을 로딩을 하고 그 약물을 내가 원하는 특정 조직이나 특정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서 많이 개발이 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당류 기반의 나노파티클, 나노입자 같은 경우들은 드럭 딜리버리나 이미징에 대한 아주 효율적인 플랫폼 기술로서 많이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간략하게 히알루론산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는 친수성인 히알루론산 백본에 소수성기인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로포빅 즉 소수성 물질들을 링커를 통해서 컨주게이션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컨주게이트들은 수용액에서 소수성 결합을 통해서 소수성 물질들은 안쪽에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형의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형의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입자는 안쪽에는 소수성 물질이 위치를 하게 되고 바깥쪽 즉 저희가 쉘이라고 껍질이라고 하는데 그 쉘 부분에는 히알루론산으로 덮이게 됩니다. 만약 이때 이러한 자가조립 나노입자를 만들 때 전달하고 싶은 특정 약물 즉 페이로드를 넣게 되면 그러한 페이로드들 즉 약물들은 자가조립 나노입자 안쪽에 로딩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히알루론산 나노입자의 구조적인 특징이고요. 특히 다양한 종류의 다당류 중에서 히알루론산은 디글루코노릭 액시드와 N아세틸 디글루코사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몸 안에 존재하는 즉 내인성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아주 높고 독성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필러, 그다음에 코스메틱스, 그다음에 아이드롭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즉 퇴행성 관절염에서 치료제로서도 활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또 우리 생체 내에서 염증 즉 인플라메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몰레큘로서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은 일반적으로 고분자량 즉 1000kDa 이상의 고분자량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분자량 히알루론산이
특정 티슈 인저리 또는 데미지에 의해서 저분 자량으로 프래그멘테이션 단편화가 진행이 되면 저분 자량 HA 즉 500kD짜리 이하의 저분 자량 HA가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고분 자량 HA와 저분 자량 HA가 우리 생체에서 반응하는 결과물이 상당히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즉 고분 자량 HA 같은 경우는 HA를 결합하는 세포의 특정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데 고분 자량이다 보니까 이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바인딩 사이트가 멀티발렌트하게 즉 다량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분자가 이런 수용체에 동시에 여러 개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용체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저희들이 말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수용체의 활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반대로 이런 고분자량 HA가 체내에서 데미지나 인저리에 의해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돼서 저분자량 HA로 만들어지면 이 저분자량 HA는 수용체에 대한 바인딩 사이트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모노밸런트하게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수용체는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억제하느냐면 고분자량 HA 같은 경우는 저희 몸에서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두 가지 형태로 분할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염증을 촉진하는 M1 페노타입, 또 다른 하나는 염증을 억제하는 M2 페노타입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분자량 HA는 마크로파지를 즉 대식세포를 M2 페노타입으로 촉진을 시키고요. 반대로 저분자량 HA는 프로인플라마토리 즉 염증을 유발하는 M1 페노타입으로 분할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상반된 염증에서 상반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히알루론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알루론산은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리셉터 스페시픽하게 결합해서 생리 활성을 조절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수용체가 CD44라고 하는 수용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밝혀진 톨라이크 리셉터 즉 선천성 면역에 관련이 되어 있는 톨라이크 리셉터 2, 톨라이크 리셉터 4와 같은 리셉터에도 결합해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HA 수용체가 과발현이 되어 있는 세포 또는 조직에 특정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HA를 약물 전단체로서 많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겟 조직이나 타겟 세포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러한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는 HA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특이적으로 세포 내로 전달이 되고 세포 내에서 약물을 방출하는 그래서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러한 기작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HA 같은 경우들은 체내에서 HA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가 존재합니다. 하이알루니데이즈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HA들은 하이알루니데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알루니데이즈에 대해서의 선택성 또는 저항성에 의해서 HA의 인비보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HA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컨주게이트가 돼서 활용이 되어져 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자가조립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를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전통적으로 타입 2 다이비스를 연구해 오고 있는 그룹인데 저희 그룹은 그래서 기존의 비만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었다가 뇌로 전달되는 특정 때문에 상당히 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물질인 리모라번트라고 하는 케미컬이 있었습니다. 이 케미컬은 살을 빼는 즉 비만 치료제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지만 뇌로 전달돼서 뉴로사이키아트릭 사이드 이펙트를 내는 그런 즉 특히 우울증이나 그로 인해서 자살 충동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한 몇 년 시판이 되다가 전부 다 승인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 나노 입자를 활용해서 이 리모라번트라고 하는 스몰 몰레큘을 특정 조직, 특정 티슈에만 좀 전달을 해보자. 그래서 부작용을 줄여보자라고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노 입자에다가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에다가 리모라번트를 담지해서 2형 당뇨 모델, 동물 모델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연하게도 네거티브 컨트롤, 즉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빈 나노 입자, 즉 리모라번트라고 하는 약물이 담겨져 있지 않은 빈 나노 입자만 처리를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빈 나노 입자가 약물을 담지하지 하고 있지 않은 빈 나노 입자 자체도 특정 치료 효과가 당뇨에서 치료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입 2 다이비스 즉 2형 당뇨 모델은 저희가 하이팻 다이어트라 그래서 고지방식이 이 모델을 쓰는데요. 이렇게 2형 당뇨 모델을 만들게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빨간색 그래프처럼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모델에다가 저희 나노 입자 즉 약물이 담지되어 있지 않은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만 처리를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글루코스 호메오스티시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즉 포도당 저항성 실험이나 인슐린 저항성 실험에서도 나노 입자만 처리를 해도 상당히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어떻게 체내에서 이루어질까, 즉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를 확인을 해봤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HA는 CD44라고 하는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CD44가 존재하는 2형 당뇨 동물 모델에서는 나노 입자를 처리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CD44라고 하는 수용체를 결핍시킨 2형 당뇨 모델에서는 나노 입자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당 강화 효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HA 나노 입자가 이러한 CD44 즉 수용체 의존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간과 지방 조직에서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버와 지방세포에서 2형 당뇨 모델을 만들게 되면 대식세포와 같은 염증 유발 세포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나노 입자를 처리하게 되면 그러한 효과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염증 완화 효과 또한 CD44라고 하는 수용체 의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CD44 낙가운 마우스를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러한 2형 당뇨 모델에서 기존의 나노 입자를 활용하는 즉 나노 입자를 투여하는 방식은 대부분 다 인트라바이탈 즉 그 인트라베인으로서 즉 IV 정맥 주사로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맥 주사로서 주입하는 약물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에서 히알루론산 자체 고분자량 히알루론산 자체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고분자량 HA에 대비 이것을 구형의 나노 입자로 만들면 훨씬 더 관절염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모델에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모델에서 확인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인트라 아티클 인젝션, 그래서 IA 인젝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는 대로 저희가 나노 입자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절 밑에 연골까지 잘 타겟팅을 하는지 잘 전달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나노 입자의 형광 물질을 태깅을 해서 IA 인젝션을 통해서 관절에 주입을 하고 그리고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를 통해서 연골까지 잘 선택적으로 전달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컨트롤에 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연골세포 즉 콘드로사이트에 잘 타겟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에 들어갔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히알루론산 즉 선형의 고분자 히알루론산 대비 나노입자 구형의 나노입자 형태가 체내 안정성 즉 인비버 스테빌리티가 훨씬 더 개선이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인비버 이미징을 수행해 봤을 때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치료제에 비해 HA 치료제에 비해서 구형의 나노입자가 훨씬 더 인비버 스테빌리티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는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는 동물 모델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선형의 히알루론산과 저희 구형의 나노입자의 효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투입하는 경로는 IA 인젝션이고요. 그 다음에 투입한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경우, 그 다음에 2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즉 4주에 한 번 투여하는 경우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실험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스테이닝, 염색 이미지에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연골입니다. 그래서 정상군에서는 빨간색의 연골이 아주 인텍트하게 손상 없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도하게 되면 그런 빨간색 부분의 연골이 파괴가 됩니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존의 관절염 치료제인 선형의 히알루론산을 넣으면 일정 부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노 입자, 즉 구형의 자가조립 나노 입자,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를 넣게 되면 선형의 히알루론산보다 훨씬 더 개선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선형의 히알루론산보다는 구형의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가 훨씬 더 효능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관절염 치료제로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절염 치료제로서 테스트를 할 때 IA 인젝션, 즉 관절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을 썼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향상된 방식으로, 즉 환자 친화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투여 경로를 환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피부염증이었습니다. 그러면 피부염증은 우리가 연고와 같이 피부에 직접 발라서 경피 투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러한 피부염증 치료제로서 개발할 수 있고 훨씬 더 환자 친화적인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피부염증에 도전을 해봤고, 그래서 먼저 저희가 테스트한 질환은 솔리아시스라고 하는 건선 치료제입니다. 아토피 못지않게 건선도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은 증상 완화, 그다음에 단기간의 효과들만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또한 부작용도 나타나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솔리아시스를 치료함에 있어서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솔리아시스, 즉 건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건선은 아토피 다음으로 두 번째로 파퓰러한 피부염증 질환이고요. 이 건선은 건선도 마찬가지 염증을 유발시키는 면역세포들, 특히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그로 인해서 수지상세포들의 과활성화, 그로 인해서 TH17이라고 하는 T세포의 활성화에 의해서 염증의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피부세포를 구성하는, 즉 표피를 구성하는 케라티노사이트가 과증식해서 표피가 두꺼워지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표피가 두꺼워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로 인해서 홍반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됩니다. 현재 이러한 건선을 치료하는 치료제로서는 즉 국소 치료제, 연고처럼 바를 수 있는 국소 치료제도 있고, 전신을 치료할 수 있는 광 치료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혈관에 주입해서 전체 전신을 치료할 수 있는 전신 치료제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선 국소 치료제로서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 계열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스테로이드 계열은 장기간 투여가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독성들 때문에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주 파퓰러하게 항체 치료제들, 즉 전신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지제인 항체 치료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얀산의 스텔라라, 그다음에 노바티스의 코센틱스와 같이 건선을 유발시키는 특정 사이토카인 IL-17이나 IL-23와 같은 세븐틴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항체 치료제들은 효과가 좋지만 항체 치료제의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고요. 그다음에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환자 편의성이 약간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받을 때는 효과가 되게 좋지만 얘를 끊고 나면 바로 재발을 합니다. 이런 재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간편하고 환자 친화적이고 비용이 저렴하면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의 효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대로 히알루론산 나노 입자는 친수성 HA 백본에다가 소수성 물질을 컨주게이션 시키고 이런 것들을 수용액에 집어넣게 되면 구형의 나노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B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나노 입자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선형의 히알루론산에 소수성 물질을 붙이는 비율을 달리합니다. 즉 소수성 물질을 붙이는 비율을 높이게 되면 소수성 결합이 강해지고, 그래서 나노 입자들이 컴팩트하게 더 단단하고 촘촘한 나노 입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의 나노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성 물질을 조금 듬성듬성, 즉 적게 컨주게이션 시켜주면 약간 엉성하게 형성이 되는 구형의 나노 입자, 즉 큰 나노 입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나노 입자의 사이즈에 따라서 나노 입자의 효과가 달라질까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한 429나노미터, 중간 거는 332나노미터, 가장 작은 것은 212나노미터의 평균값을 갖는 나노 입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나노 입자의 사이즈별로 효과가 어떨까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 입자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약물들로 상온에 보관하잖아요. 보관할 때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상온에서 이런 나노 입자의 안정성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E와 F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10일 정도까지 상온에 나노 입자를 두고 사이즈와 모양이 변하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 변형 없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체내에 들어가면 이러한 HA를 분해하는 분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고 하는 분해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해 요소들이 건선 환자 피부 조직에서 발현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RNA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정상 부위에 비해서 건선 피부 조직에서 이러한 HA를 분해하는 분해 요소들의 양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모든 대부분의 히알루로니데이즈들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선 치료제로서 히알루론산을 주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과발현된 히알루로니데이즈에 의해서 쉽게 깨질 수 있다. 그럼 약효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히알루론산의 인비보 스테빌리티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형의 HA와 저희가 만든 구형의 나노 입자의 인비보 스테빌리티, 인비트로 스테빌리티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 관절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형의 히알루론산에 비해서 구형의 나노 입자가 훨씬 더 인비보 스테빌리티가 좋았고요. 그거를 인비트로에서 저희가 어세이를 해봤을 때도 선형의 HA에 비해서 구형의 HA 나노 입자가 훨씬 더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이 강화됐다. 즉 히알루로데이즈 분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사이즈가 큰 거, 중간 것, 작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사이즈가 작은, 즉 컴팩트하게 어셈블리가 된 사이즈가 작은 나노 입자의 히알루로데이즈에 대한 저항성이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안정성이 훨씬 더 증가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러한 HA 나노 입자가 건선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키모드라고 하는 케미컬을 털을 민 마우스 등에 발라주면 한 4일, 5일 발라주면 건선이 유발이 되고 그때 동시에 저희 나노 입자를 주입을 해봤습니다. 처음으로 효능을 보기 위해서 피하 주사, 즉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표피의 두께가 건선 모델에서는 두꺼워지는데 실질적으로 나노 입자를 농도 의존적으로, 즉 높은 농도와 낮은 농도로 주입을 해봤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표피의 두께가 감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피의 두께가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염증이 억제가 됐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저희가 피부염증을 매개하는 대식세포의 양을 팩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나노 입자를 주입한 그룹에서 대식세포의 분포가 현저하게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염증을 매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 아열란베라나 IL-23, IL-17의 양도 프로테인 양과 그 다음에 면역세포에서의 그 mRNA 양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나노 입자에 의해서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HA 나노 입자는 피부에서 피부염증을 억제함으로써 건선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동물 모델, 건선을 일으키는 동물 모델은 IMQ 모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건선 모델인 IL-23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인젝션하는 모델에서도 나노 입자의 효능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IL-23를 귀에다가 인젝션을 하게 되면 건선이 유발이 되고 이때 동시에 나노 입자를 처리하게 됐을 때 앞서 보여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표피 두께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의 분포도 나노 입자에 의해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IMQ 건설 모델과 IL-23 건설 모델,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건설 모델에서도 나노 입자가 치료 효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러한 나노 입자가 실질적으로 독성이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체중뿐만이 아니라 조직병리학적 테스트, 그 다음에 생화학적, 그 다음에 혈액학적 테스트를 쭉 다 해봤을 때 정상군과 나노 입자를 5일 주입했을 때, 피하 주사를 5일 주입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HA 나노 입자는 독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소치료제, 즉 연고제 비슷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가 실질적으로 경피 투여가 가능하냐, 피부에 발라줬을 때 표피, 그다음에 진피까지 전달이 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스킨 투과능을, 즉 피부 투과능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컨포컬이나
투포턴 마이크로스코피를 활용해서 인비보 스킨 페네트레이션 어세이를 해봤을 때 정상 조직에서는 나노입자가 잘 투과가 되지는 않지만 IMQ를 통해서 피부염증을 일으킨, 즉 피부염증 피부에서는 염증 피부에서는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깊이까지 투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피까지 투과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이는 대로 사이즈가 큰 거, 중간 거, 작은 것 중에서는 사이즈 작은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깊이까지 투과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피 투여 능력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진피에 들어가서 대식세포나 이런 면역세포들은 진피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진피까지 들어가서 그런 대식세포의 수용체 디펜던트하게 타겟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대식세포들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피에서 나노입자가 대식세포에 타겟팅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했을 때 진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대식세포를 타겟팅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대식세포를 타겟팅하는 나노입자의 능력은 이런 특정 수용체 디펜던트하게 간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번에서 오른쪽 A번 맨 위에 A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식세포를 앞서 설명드린 대로 M1 대식세포, 그다음에 M2 대식세포로 분할을 시켰을 때 HA 나노입자의 타겟팅 능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M1 대식세포에는 타겟팅을 하지만 M2 대식세포에는 타겟팅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 M1 대식세포에 타겟팅하는 능력은 TRL4라고 하는 기존에 알려진 HA 수용체 디펜던트하게 타겟팅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siRNA와 톨라크리세토포 엔티바디를 이용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피 투여가 가능하고 피부에 들어가서 피부염증을 억제해서 건선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피 투여를 통해서 건선을 억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IMQ 모델에서 저희가 경피 투여를 통해서 피부염증, 그다음에 건선을 억제하는지를 봤을 때 공이 이러한 모델에서도 나노입자가 경피 투여를 통해서 건선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표피의 두께, 그다음에 대식세포의 함량,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들의 양을 측정하면서 저희가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존의 국소치료제, 즉 연고처럼 사용하는 기존 치료제들과의 차별성이 어떤 거냐를 보기 위해서 기존 대표적인 국소치료제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른쪽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효능은 HA 나노입자는 기존 국소치료제들과 비슷하거나 동등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형태로 저희가 결과를 얻었고, 또 중요한 것은 C번에서 보시면 기존의 국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은 체중을 현저하게 뺍니다. 즉 이 얘기는 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나노입자는 그런 체중 감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존 국소치료제들과 대비 체중 감소 효과가 현저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신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항체치료제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도 기존의 IL-17 엔티바디와 같은 항체치료제와 효능을 비교했을 때도 동등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별로, 즉 큰 것과 중간 것, 작은 것 사이즈별로 건선 제어 효과가 다를까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사이즈 큰 거 대비 가장 작은 사이즈의 나노입자가 건선 치료 효능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유는 경피를 통해서 표피 투과 능력도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하이루로니데이즈에 대한 분해 저항성도 제일 높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내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마크로파지의 활성을 억제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마크로파지를 마우스에서 디플리션 시키는 메서드를 통해서 마크로파지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건선 모델, 그리고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시킨 건선 모델에서 나노입자의 효능을 비교해 봤을 때 마크로파지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건선 마우스 모델에서는 나노입자에 의해서 건선 억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크로파지를 디플리션 시키고 나면 나노입자에 의한 건선 제어 효과는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 이야기는 나노입자가 건선을 제어하는 효과는 대식세포 디펜던트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식세포 내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조절을 할까를 보기 위해서 RNA 시퀀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마크로파지를 M1 마크로파지로 분화시키는 것을 나노입자가 억제한다. 즉 지인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해 봤더니 이러한 M1 마크로파지 폴라리제이션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을 다 대부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기로 그러면 이러한 나노입자가 실질적으로 피부염증을 억제하는 것은 대식세포를 타겟팅을 해서 대식세포를 M1 마크로파지로
분화시키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난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마우스 본뇌우로에서 뽑은 대식세포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톨라이크 리셉터 4와 나노입자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인터랙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RL4의 라이간드인 LPS와 경쟁적으로 톨라이크 리셉터 4의 결합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나노입자가 먼저 TRL4에 결합을 하게 되면 LPS와 같은 라이간드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TRL4, 즉 수용체를 활성을 억제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TRL4가 활성화가 되면 마크로파지는 프로 인플라마토리한 에만 페노타입으로 가게 되는데, 나노입자에 의해서 그러한 에만 폴라리제이션이 도즈 디펜던트하게 억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양한 대식세포를 활용해서 검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상 조직에서는 나노입자가 피부에 잘 투과하지 못하지만 염증 피부에서는 사실 케라티노사이트, 즉 표피 세포 사이사이가 조금씩 간극이 벌어지고요. 저희가 이것을 스킨 베리어 디스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벌어진 간극, 즉 스킨 베리어 디스펑션에 의해서 간극이 벌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나노입자가 진피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진피에 들어간 이러한 나노입자들은 진피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 그중에서도 대식세포와 리셉터 디펜던트하게 타겟팅함으로써 대식세포가 에만, 즉 염증성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피부 염증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서 건선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피 투여를 통해서 국소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거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나노입자 같은 경우는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규명을 한 것은 약물 전달체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나노입자 자체가 약물 없이도 치료제로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을 한다면, 즉 나노입자 자체의 치료 효과 플러스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로딩을 해서 특정 조직에 전달을 하면 나노입자의 효과 플러스 약물의 효과까지 해서 이중 효과 또는 다중 효과를 나타내는 저희가 폴리파마콜로지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쪽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즉 KDDF의 과제를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